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오늘 정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보는 시간. 여의도 너머 TV 닥간다 플러스. 오늘은요, 제가 평상시에 참 이분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보수파의 지식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 어른, 지성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보수우파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등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아유, 부담이 아닙니다. 좀 뭐 오늘 한국이 뭐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보수우파가 2026년에 나가야 될 방향, 뭐 새 전국 진단 요거를 대표님 모시고 한번 좀 여러 가르침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현안 문제부터 예, 예.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징계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밤중에 기습적으로 일종의 쿠데타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충격이 12.3 비상계엄 충격하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발표한 그 결정문이 너무 사실과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정정을 내고 있어요. 네, 이 2차 정정인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추가 정정 안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자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네, 징계 대상자 한동훈입니다.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공지해드린 결정문 정정 알림 내용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쓴 것처럼 발표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맞습니다. 가족으로. 네. 자, 그러면 뭐가 남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한동훈 대표를 징계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지. 네. 우리하고 당 정체성이 안 맞다고 네. 해야지. 이건 사실을 지금 조작해가지고 그 작은 정치인도 아니고 큰 정치인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후폭풍이 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이게 보수 정당이냐? 저는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극우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극우는 보수의 일부가 아니고 보수의 반대말이고 극우는 그 속성상 극좌와 가깝다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극좌 극우가 일종의 말발굽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말발굽이 이렇게 생겼는데 극좌 극우가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극좌 극우를 구분하는 것은 3대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무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실을 무시하는 선동, 그다음에가 인종적 어떤 선동, 뭐 반중이든지 반미, 반일 이런 건데 이게 다 지금 극좌와 극우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현재 체제로 가면은 이 극우 컬트화로 가는데 오늘이거든요. 오늘 사건이 이게 결정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쳤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는 그런데 역시 정당이라는 건 또 모르죠. 생물인데 거기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장동혁 체제를 계속 따라갈 거냐 네. 하는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설 텐데 요새 이제 개별적으로 무슨 비판을 하는데 조직적 행동으로 나설 텐데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원 문제인데요. 당원이 한 100만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 양양자 최고위원은요. 예. 최고위원 회의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좀 붙여보자 이렇게 제안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옳은 판단이다 아니면은
잘못된 판단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재의 당원 성향으로는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네. 불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한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 5%, 보수가 50%였다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 60대 70%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일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이 또 당원이 늘고 있으니까 이 당원을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쇄신안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적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하면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조적으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겠죠. 이게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당원들만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당명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 당원의 68%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명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에는 당원이 25%만 그렇죠.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당원 투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장동혁 체제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렇죠.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예.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는 그 음모에 힘을 실어주는 그럴 수도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같아요. 좀 그런 예.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여론 조사니 당원 투표니 하는 것 가지고 결정해야 될 건 아니고 이 보수라는 게 결국 이성적인 조직인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징계 대상이냐 하는 팩트를 분명하게 해야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익명이 전제된 게시판을 저렇게 조사를 해서 당신 가족들이 했지? 이거는 징계. 이게 과연 맞습니까, 대표님? 아니 지금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씨를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까 그날인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문 내용에 보면은 한동훈 장인이 쓴 글이 아님을 알지만은 한동훈 장인이 쓴 것으로 발표를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네. 그렇게 써놨어요. 네. 자기가 조작했다고 써놨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난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반론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맞습니다. 범죄적 방법으로 지금 한 중요한 정치인 그리고 이 법률에 밝은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개될 사안이 상당히 저는 흥미로워요. 네. 대표님 글을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인정하시고 보수의 미래 지도자라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그 양성태 대법원장을 몰아붙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많이 달라진 것은 역시 12월 3일 비상계엄 네. 그날 제가 텔레비로 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그러던데 앞에 딱 한 줄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먹겠다. 국회로 간다. 그다음에는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에 부역하지 마라. 맞습니다. 예, 저는 딱 이거 보고 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순간에 계엄 해제 결이 나오기 전에 제 유튜브에 바로 올랐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난다고. 네. 오늘 밤중으로 해제된다고. 역사적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에 문제점을 뭐 굳이 파헤쳐가지고 양비론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쭉 1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분이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그 행동이 빠르대요. 빠릅니다. 예. 예, 행동이 빠르고 그리고 법리에 워낙 밝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또 이번 론스타 소송에서 보여주었듯이 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국 돈으로 약 7조 원의 소송을 걸었잖아요. 론스타가. 네. 그런데 사실상 저분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사실상 이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7조가 깎여가지고 4천억만 내면 된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낸다고. 네. 근데 이분이 계속 항소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거는 하기 힘듭니다. 그죠? 힘들죠. 실패하면은 지금까지 성과도 다 무효가 되고 뒤집어 써버리는데 그거는 역시 제가 좀 보았던 큰 정치인들이 거기서 다르더라고요. 법조인의 마인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단계 관련해서도 작년에 당대표였을 때 이 사실이 논란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입장 표명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이러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러한 평가나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 사안에서 잘 모르면은 네. 관전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 사안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한동훈 전 대표는 글을 안 썼잖아요. 자기가 쓴 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가족이 쓴 글은 있어요. 네. 가족이 쓴 글 대부분이 괜찮은 글이에요. 네.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욕설도 없고. 네. 그다음에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이호선 씨가 자백을 했듯이 한동훈 장인이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이 쓴 걸 가족이 쓴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목걸이 채워가지고 끌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들여다봐도 이것 가지고 사과하는 거는 옆에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이 되면 절대 사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재심은 청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좀 사실관계를 좀 다퉈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우선 팩트는 명확해야 돼요. 네. 이거 명확하지 않으면 뒤집어 쓴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판결을 통해서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에 가까운 아니면 먼 미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윤건희 부부에 대한 선고가 2월 중순에 나올 것이고 그렇죠. 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세요? 그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네. 지금 뭐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가지 심한 비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 가지고 몰아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기에는 아직도 절박감이 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려면 그 핵심이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의 한 2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럴 용기가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만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이번에 제명했을 때의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저는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각종 여론조사를 그런 생각이 보면은 듭니다. 뭐 앞서 나갔던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불경이라든지 이런 곳도 대단히 어렵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장동혁 체제로 가면 선거가 질 거라고 뻔히 생각이 드는데도 그렇죠.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절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진짜 절박한 사람은 장동혁이 대표하고 있는 거구파 아닙니까? 네. 거구파는 이번 선거판에서 뭐 구의원이든 군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자리 많이 좀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차지할 자리가 수도권에는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주로 경상도 지역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 이제 몰리면은 기존 세력하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천 과정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고 그러면 또 사고도 나고 폭로도 생기고 하니까 네. 대표님께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 이기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그 전번부터 한 이야기인데 네, 제일 표가 많은 한동훈 전 대통령을 모셔와가지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든지 그렇게 네. 해야지.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손잡고 선거 치러야 그렇게 된다.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치 그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과 지금 손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없는데 네. 원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원론적으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 뭐 정치사에서 그런 획기적인 게 제일 대표적인 게 6.29 선언 같은 건데, 네. 예, 그 DJP 연합이라든지, 그건 거기 하는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라든지 김종필, 김대중 같은 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논리상은 지난 4월 7일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18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해제 결의안에 가표를 던졌고 사실은 그대로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 찾아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괴롭혀서 죄송하니까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네. 그런 논리 모순을 스스로 하나 만든 거죠. 네. 장동혁 대표의 보수파의 미래, 지방선거 전망은 대단히 좀 암울하게 보시는 것 같다.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저는요 들고요. 우선 장동혁 전 대표가 선거 승리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아니 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이 시점에서 제명하는 걸 하겠습니까? 아, 제가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논리예요. 부피만 커져봤자 소용이 없더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봐라, 개딸들 뭉쳐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자리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다른 얘기하는 사람 다 쳐내버리고 우리끼리, 우리 당원들끼리, 우리랑 인연과 노선이 같은 사람끼리 먼저 뭉쳐야 된다. 다른 사람 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그거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극우파들을 일단 많이 공천해가지고 많이 당선시키는 걸 제1 우선순위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데 당선되었으면 좋겠고 당선 안 돼도 좋고 네. 어쨌든 자기들의 거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걸 제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지방선거는 안- 관심이 안다고- 없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당내 지위를 강화하는 데만 그렇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은 물론 난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데 물론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극우파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알아요. 네, 극우파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태는 비정상적이에요. 네, 다.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게 윤석열, 황교안, 그다음에 뭐 전한길, 장동혁 같은 사람, 네, 요새 뭐 거론되는 고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태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우선 상식이 안 통하고 어떤 점에서도 계산도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좀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대표님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응원하던 그때도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언제셨어요? 그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열흘 지나가지고 3월 20일 청와대 안 들어가고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할 때까지지. 네. 난 그걸 딱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왜요? 절망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걸로 망한다고 봤어요. 왜요?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것은 네, 천도에 해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저 예상대로 대통령실을 잘못 옮겨가지고 망해버렸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서울 옮기는 건데 수도를 옮기면은 나라가 망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이 우리 민족사에서 2000년 동안 수도였거든요. 네,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00몇 년, 그다음에 대한민국
80년인데 이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광화문에 있고 광화문 결국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중요성을 다 모르고 특히 나갈 때 국방부로 갈 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이러더라고. 그건 역대 대통령의 침뱉는 것 아닙니까? 거기 누가 제왕적 솔직히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누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딸의 정권 물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처신. 네. 그리고 그때 아무 언론도 지적하지 않는 게 네. 국군 동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한 대통령 없습니다. 네. 동선 노출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가는 것은 국방부 대통령 합참의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요. 한 네. 방에 갑니다. 네. 그런데도 무모하게 옮기는 거 보고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거. 세 번째는 이른바 어르대란. 네. 예. 저도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걸 보고 참 이 사람이 권력욕만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특검이 사형 구형한 장면 보셨나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저는 동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이 지도자면은 네. 지도자의 미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도자는 멋지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고 특히 어려울 때 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네. 따르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네. 이 법정에서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네. 인성과 능력의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그냥 처절하게 자폭을 하고 요게 그냥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상급의 용어로서 참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될 사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격리.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왜냐?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해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극우파의 교주가 윤석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몰아내는 것도 그 배후 세력은 윤석열로 봐야 되니까요. 네.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 저는 2020년 4월부터 계속 싸워왔는데 2024년 4월 선거로서 정리가 됐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 장동혁 사무총장이 끈질기게 요구해가지고 개표 과정에서 손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한 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윤석열 나타나가지고 부정선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선관위를 습격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다시 재생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보수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 망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보수 지식인들 여기에 넘어갔던 보수 지식인들 정치인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어떻게 이것도 참 가냘픈 희망이었는데 어제 최후 진술에서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하여튼 아직도 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지 그러면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구제불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보수가 아니었죠?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보수 지식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그렇죠. 네. 문재인에 반대하면은 무조건 보수다. 네. 지금도 그렇죠. 이재명에 반대하면은 무조건 보수다. 진영 논리. 네. 특히 보수 지식인들의 진영 논리가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네. 수많은 실정을 할 때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하지 않고 다 박수 쳐가지고 팬클럽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네.
그리고 보수 지식인들이 망가진 게 지금 보수층은 지금 있다고 봐요. 네. 보수층은 아주 근저하다고 보는데 보수 지식인이 윤석열 박수 부대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되고 그와 연동돼 가지고 보수당이 극우가 되어 버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괴물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으로 좀 만든 것이 아닌가. 좀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분들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다. 좀 그런 특히 저는 울림으로 보수 지식인입니다. 보수 네.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언론인, 네. 글 쓰는 사람, 네. 그다음에 보수 운동가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저 댓글 좀 슈퍼챗 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BQOIC4IL2님 이렇게 복잡해요? 슈퍼챗 쏴주시면서요. 조갑재님 며칠 전에 한동훈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신 아케치 미스 히데한테 모반당에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된 오다 노부나가처럼 되지 마시고요. 총명하고 똑똑한 재능으로 치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해 주신 분 계시고요. LHS 혜진님 후원해 주시면서 장 소장님 진행 잘합니다. 인지하셨어요? 반드시 한동훈의 시간은 올 것이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BQOIC412님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익명 게시판 의미도 모르면서 사회를 맡고 계시는 분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보바타님, 장 소장님 이준석이 한동훈 손 안 잡고 장동혁이랑 법안 추진한 게 못마땅하신가요?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조갑재 대표님께 이 사항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귀한 말씀 지금 듣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19일 날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좀 보수파의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과 혼란이 그때 선고를 통해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의 극우 세력은 축소 과정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축소화되는데 네. 뭐 거기에 일조를 하겠죠. 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요사이 부정선 음모론만 가지고 보면은 20대와 70대가 비슷해져 버렸어요. 네. 20대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좀. 참 이 비극적입니다. 네. 왜 20대가 부정선 음모론으로 넘어갔느냐? 그 밑에는 아마 반중 정서가 있을 거예요. 네. 반중 정서 그리고 반 좌파 정서와 부정선 음모론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거기에 또 개신교의 영향 이런 게 그래서 20대가 저렇게 극우화가 되는 것은 종북화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응원해 주는 사람 중에 다수가 70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 어떻게 보면은 흉한 모습이 노인이 나이 먹어가는 노인이 부정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젊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네. 자기는 뭐기에 돈 대준다 해가지고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 한국의 70대는 참 위대한 세대인데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성향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까요? 뭐 황교안, 윤석열 이런 분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갔다고 보시는가요? 70대 이상이 원래 반공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이재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게 너무 싫어하다가 보니까 부정선 음모론이라는 미끼까지 물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당선된 건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러니까요.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참 그런 분들이 보수파의 주류가 되면 보수파는 참 중도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보수의 제1 주제는 안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겁니다. 한미 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참 비극이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핵 무장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한미 동맹 핵우산
그게 의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부터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니까 이권 투쟁에 열심한 거예요. 그러면 좌파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우월성이 사라져 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될 나라인데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무슨 통가 같은 나라처럼 사는 그런 보수가 되고 네. 여기에 또 하나 이것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한국어가 망가졌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한글 전용으로 하는 바람에 네. 한자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교양 수준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어휘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보수가 갖춰야 될 교양의 바닥이 무너진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렇게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참 드문데 특히 한국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네. 학력이 1등인데 어떻게 여기에 넘어갔느냐. 저는 한국어가 망가진 거.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안보를 포기한 그 틈으로 이게 음모론이 들어왔다고 봐요. 네. 주제를 좀 잠깐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치인으로서 전도 유망하다, 보수파의 미래다. 저는 뭐 항상 그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구명정이요? 예, 네.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본함은 아니에요, 아직은. 일등하게 했고, 네. 예. 또 그 동탄에 나가서 역전승하는 거는 정말 그 예술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선거운동은 일찍이 없었던 선거운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 사람이 다 천하람, 이주영 이분들이 다 참 보기도 좋고 네. 세 사람이 같이 서면 모양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이 양당 체제에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바닥을 좀 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준석, 한동훈 이 두 분을 얘기할 때 우리 보수파의 미래다. 언젠가는 대통령 될 그렇죠. 분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특검 문제와 예, 예, 관련해서 예. 장동현 대표랑 손잡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어색해요. 네. 예,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 네. 윤석열과 제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네. 이준석 대표인데 장동혁은 그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건 이념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술적인 일시적인 어떤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 방법도 있겠다. 그걸 가지고 굳이 뭐 심하게 비판할 거는 아니라고 또 그래도 좀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훼손당하는 게 아닐까? 장동현 오래 가면 그렇죠. 예, 장동현 전 대표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구구적인 모습, 맞습니다. 망상적인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옹호하고 동조하는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보수파 국민의힘을 망치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장동혁 대표와 정책적인 연대,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특검 문제 국한에서 우린 연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같이 막 손잡고 논의하고 뭐 삭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색함을 넘어서 저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조합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분이 있잖아요. 김종필, 네. DJP 연합 네, 그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위대한 참 정객인데 그분의 말년이 좀 외로웠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손잡아가지고 특검을 쟁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쟁취하면은 그게 또 합리화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당 대표 될 줄 알았냐? 다 안 된다 그랬다. 동탄 선거 다 내가 안 된다 그랬다. 근데 나는 내 힘으로 해냈다. 이 특검도 우리가 수적으로는 약하지만은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동혁과 손 잡고 이거는 특검 내가 쟁취하겠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가능성이 좀 저도 낮다고 예, 보여지는데 예. 이것이 선거 연대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 근데
이루어질 만한 구석이 뭐 있나요? 수도권은 우선 나눌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손 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럼 개혁신당이 서울과 경기도 쪽에 선거 연대를 통해서 그럼 경기도는 우리가 보수 연합 후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좀 손사래를 저는 치고 있습니다. 신뢰도 없고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어떤 선거 연대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깊게 계시는데. 안 나가고 네. 하여튼 일시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선거를 내야죠. 근데 그런 연대 없이 개혁신당이 기초 의원이라든지 뭐 기초 단체장이라든지 이러한 당선자를 이번에 지방선거 때 뭐 만들어내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죠. 좁아드는 거 아니야? 약해지는 근데 거 아니야? 그 전략은 좀 근사하게 보이던데요. 99만 원으로 저 선거 치르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마 구의원, 네, 기초 의원 얘기하는 기초 거죠. 구의원, 뭐 시의원 요 정도 선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좀 무슨 저 작은 정당이 크려면은 뿌리를 다지든지 어떤 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근데- 큰 그림 뭐 어느 시장에서 도지사 뭐 이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게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면은 네.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정치지망생 4천 명 모집한다는 예, 것이 예. 기반을 좀 마련하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예, 하시는군요. 예. 성공하기를 바라고. 네, 성공해야죠.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보도를 해주고 응원하고 네, 싶어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준석, 한동훈 둘이 이제 대선에서 붙었어요. 대표님 누구 응원하실 거예요? 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들었는데 지난 6월 대선 때 네, 한동훈 후보로 나오면은 네, 이런 제의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한 보름 동안 계속 토론만 하자. 두 사람이 맞습니다.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 후보 정하자고 네.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 그렇게 됐으면요 네, 이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성사가 안 됐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일단 이 정치적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봐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정치적 상상력으로 당을 하나 만들어 성공한 게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사람이 장점이 있고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하여튼 이 저분이 20년 동안 특수검사로서 수사를 했다는 게 저 사람 지식의 근본이더라고요. 네. 이 특수수사를 하면은 정치인 그다음 대기업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뭘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사람 잡아넣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고 론스타 사건도 특수부 검사로서 유죄 받아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실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 했다고 또 고초도 당하고 했고 이번에 또 고초 당하고 하는데 네. 하여튼 저희는 팬덤이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그건 지지층이 대단한 것 있고 같아요. 그다음에 보수 지식인들이 가장 호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현재로는 한동훈 네, 전 대표 같아요. 그게 네. 힘이거든요. 네, 또 일정한 한 20명 되는 상당히 강력한 국회의원도 있고 이미 세입니다. 세를 이루었어요. 세를 이뤘는데 또 12월 3일 역사적 역할도 했고 그래서 저는 더 커가면은 삼김급의 정치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8년도에 한동훈 대표가 좀 배지를 다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닐까요? 어떤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기반을 그렇죠. 다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전년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장동익 대표가 열어주겠습니까? 아니 장동익 대표 아니 제명되면은 무소속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어떤 뭐 선택을- 출마하지 않더라도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오히려 프리랜서가 되는 거지. 예, 프리랜서
단기 필마 이렇게 막 지역을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도와주고 어딜 그런 가나 거 사람을 하시는 모으고 뉴스를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그 뉴스메이커로는 뭐 탁월하니까 네. 그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2028년도에 이준석, 한동훈 이 두 분 다 배지 다시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셔서 2030년 대선에서 보수파의 후보로 두 분들이 좀 경쟁하는 모습을 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네,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두 번 만나셨죠? 대선 후보 때 하고 저 대통령 됐을 때 되고 나서도 네, 만나셨군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 됐을 때 좀 달라지던가요? 달라지죠. 그 뭐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분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고 네. 낙천적이더구만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름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슬제자의 밝을 네. 명자 아닙니까? 네. 항상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느냐 네. 그거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노력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천성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직을 굉장히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즐기면서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뭐 백혜룡 경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분은 또 실수를 하면은 윤석열처럼 실수해놓고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한다는 거. 네. 실용 정치는 모르겠지만 실용 외교는 상당히 좀 뭐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 진짜 중요한 네. 이 남북 문제 있잖아요. 예, 예. 하늘 틈도 안 들어간다고. 핵 그러잖아요. 문제 여기에 욕심을 내면은 대말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실수하면 큰 실수가 돼버리니까요. 억지로 남북 예, 대화를 예. 재개하고 북한의 여러 그런, 가지 얘기를 예, 예. 들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그렇죠. 조언이시네요. 직접 하셨어요 그런 조언을? 그때 만나셨을 그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네. 그리고 모든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과거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참 많이 보았는데 그렇죠. 이분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네. 대통령 되면 그래요. 대통령 되면 고급 정보가 다 모이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그게 또 정책에 영향을 줘가지고 꼬이기도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실수도 하고 이래 돼 버리는데 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청 해체, 네. 검찰청 해체가 현재까지 한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것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요. 물론 지금 보이죠. 약간 고칠 시간은 있어요. 네. 뭡니까 그 공수처의 저 보안 수사권을 맞습니다. 주느냐 마느냐가 예. 제일 중요한데 너무 복잡하게 수사기관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복잡하게 만들면 피해 보는 사람이 그 범죄로부터 피해받은 사람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걸 잘 이용하는 이 지능 범죄자는 만세 부르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범죄자를 제대로 조사 수사를 못할 그러니까, 것 같은 예.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헌금 그 목을 쭉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왜 저 사람들이 검사를 저렇게 미워했을까? 네. 옛날에 중앙수사부가 있었으면은 저런 사건은 금방 중앙수사부가 달리 들어와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을 텐데 네. 덮었잖아요. 네. 또 경찰이 지금 보여주듯이 정권 내 매우 약하잖아요. 경찰이 정권의 말하자면 사냥개 역할을 했던 해가 바로 1950년대 자유당 시절입니다. 네. 그때 검찰이 그 경찰을 견제를 했어요. 그때는 검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요새 거꾸로 지금 경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봅니다. 저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좀 꺼리낌은 없으셨어요? 내가 왜 당신을 만나? 나 만나면은 나 여러 가지 나 오해받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뭐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 제가 제일 많이 비판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또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분하고 한 번 만나면 보통 뭐 2시간 뭐 제일 길게 인터뷰한 건 6시간 한 적도 있어요. 네. 나중에 모으니까 책이 한 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기자인데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만나자고 하면은 가기 싫습니다 하면은 그건 기자가 아니지. 네. 아니 기자가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대표나 아니면 당선인 시절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내가 알던, 내가 보던, 내가 생각하던, 내가 판단하던 이재명과는 다르네라고 판단하신 지점이 좀 있으세요? 오해를 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오해가 풀렸네, 이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념 성향을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념적 성향. 네. 종북이냐 친북이냐 이렇게 보는 편인데 보수와 뭐- 진보의 이 판단 기준이 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대표님께서 한국에서는 그게 생각하시는 제일 건가요? 중요하죠. 네. 예, 크게 보면은 결국 김일성 편이냐 네. 대한민국 편이냐로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성향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종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위험성이 굉장히 줄죠. 네. 뭐 실용적인 면도 있고 약간 친북적인 면. 요새 그 무인기 사건 나왔을 때 너무 서둘러 가지고 우리 쪽에서 누가 보냈는지 뭐 잡아 족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너무나 북한 애호적인 네.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건 좀 순진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순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건 괜찮지만 그 총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하세요. 뭐 주가도 5천에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지지율 60%가 네. 정확한 평가라고 봐요. 네. 그리고 60점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좁다고?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하다. 그죠? 그래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더 떨어질 수도 네. 있고 저는 잘한 걸 치면은 우선 청와대로 돌아간 거 잘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돌아간 김에 앞으로 이제 수도 옮긴다는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그건 확실히 나라 망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건 저도 안 할.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2집무실 뭐 그 정도도 지금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잘한 거는 역시 한일 관계를 실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일 관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쾌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독도 이거는 분쟁이 아니다. 네. 논쟁거리는 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쟁으로 만들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이 미묘한 시기에 그래도 큰 실수 안 하는 거. 네. 뭐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근사하게 해가지고 AI 선도국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만든 거. 네. 예. 그리고 요사이 이제 한때 탈원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요사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바꾸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실용적인 건데요. 예. 제일 걱정되거나 그럼 못하고 있다라는 지점은 뭐예요? 저는 역시 남북 문제인데요. 남북 문제요. 남북 문제.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남북 문제에서 욕심을 내면 다 실수를 했습니다. 네. 예.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4개월 전에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14선언 했고 이거 14선언 내용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게 폭로가 되면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뭐 떨어지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계세요. 또 슈퍼챗을 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터 OH님 지금까지 총 3번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이 6316님 장성철 소장님 닭간다 플러스 초대 손님 섭외력 완전 짱입니다.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섭외는 우리 작가님이 해주셨어요. PD님하고. 그래서 그분들 칭찬을 좀 해주시고요. 민들레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00여 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서울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 정원호 구청장 이렇게 딱 붙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력. 그다음에 저분이 있을 때 강북이 발전했다고. 제가 강북에 살아서 그런데 네. 그걸 좀 느껴요. 네. 그러니까 강남보다 더 좋은 강북을 만들겠다. 네. 그런 식으로 크게 나오면은 이 정책 비전 대결에서도 그 정원호 구청장보다 조금 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나도 도전할 거야 막 하면서 룰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오세훈 시장 이기는 게 내 꿈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이라든지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좀 어떻습니까? 너무 친윤석열로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막 저는 나경원 응원하면은 아주 근사한 기억이 많아요. 2019년에 국회에서 근사한 연설을 하고 네. 그때는 황교안 대표 밑에서 이제 원내대표 할 때인데 네. 그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하던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좀 품이 좀 커졌으면 좋은데 이번에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관저 앞에서 막 윤석열 지키자라고 예, 예. 구호 외치고 행동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많이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예, 참 좋은 정치인이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맞습니다.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시간을 두고 좀 이미지를 바꾸는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옆에 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잠깐 앉았다가 이준석 대표가 잠깐 앉았어요. 그 두 우리 보수파의 미래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요거는 꼭 해야 돼. 요랬으면 좋겠어. 덕담 신년이니까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자, 먼저 제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자주 만나서 아 싫어요. 저 옛날에 욕했어요. 막 저희 개혁신당 폄하했어요. 그래서 저 보기 싫어요. 정치는 싸우면서 만나고 만나면서 싸우는 거니까 네. 안 만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 만나면서 싸워야 돼요. 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만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협력하고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좋은 정치 모델이 있습니다. 네. 지나놓고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협력과 경쟁은 세계 정치사에도 드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모델대로.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좋잖아요. 네. 또 나이도 한 10살 차이가 있고 하니까 네. 만나면 서로가 배울 게 있고 네. 저는 이준석 정치 감각이 참 좋은 이준석 네. 그리고 법률 감각이 좋은 한동훈. 한동훈.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 이게 손해가 된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 한국의 지향하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치 확립으로 가고 정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법대로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한동훈을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치를 확립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라라는 것과 현재 정치적으로 조금 공공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이랬으면 좋겠어. 뭐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50 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누구하고 약속이 있다면은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누굽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다. 누구예요? JP입니다. 김종필. 네, 왜요? 인간적인 매력이지. 네, 예. 그분하고 만나면은 우선 대화가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고 말이죠. 네, 또 우리가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붙여주었지만 다재다능하고 스포츠, 노래 뭐 못하는 게 없고 하니까 만나는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예, 충만하고 예. 다른 분에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화제가 많고 경험이 많고 그 밀리터리 뭐 매니아로 그러기도 하고 뭐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예. 한동훈 대표를 직접 따로 두 분이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몇 분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예, 예.
그때는 좀 시간 보면서 좀 기다리고 설레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런 마음은 없지만 하여튼 오늘은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겠구나. 네. 또 내가 배우는 게 많겠구나. 네.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두 사람을 만나면은 꼭 내가 배워요. 네. 두 사람부터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네. 참 우리 보수파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이신 조갑재 대표님도 이 두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보수파 국민의힘의 원로 정치인분들이나 한동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을 보면 참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참 옆에 있으면 좀 혼내주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같은 좀 후배 평론가들이라든지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등불 같은 얘기를 계속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대표님 예, 얘기 들으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겁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닭간다 플러스 오늘 저 장성철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평론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들 만날 때 와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운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일은 지금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내일도 하게 되면은 많이 좀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마지막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이었습니다.